IMF가 왜 발생했는지 알아? 1,500원 솔직히 얼마 안 남았잖아. 이게 악순환으로 거기서 끝이 아니야. 대표님 요즘 뉴스가 환율 얘기로 뜨거운데요. 도대체 환율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환율 상승은 최근 한 달 사이 특히 두드러졌어. 올해 환율이 가장 낮았던 7월 초와 비교하면 6% 넘게 올랐다고 하네.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올해 4월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높은 관세로 위협했던 시기지. 작년 말 계엄 선포 당시와도 비슷한 상황이야. 앞서 고환율 당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환율이 높았었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그래서 문제인 거야. 달러가 저렴해졌는데도 하루만 금리 더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얘기인 거죠?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오늘은 아주 쉽게 환율 개념을 설명해 줄게. 환율은 돈들이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고 보면 돼. 한쪽 팀은 달러, 다른 쪽 팀은 원. 사람들이 달러 줄을 더 많이 잡으면 달러 팀이 힘을 얻고 줄이 그쪽으로 끌려가. 그럼 달러가 강해지고 원은 약해지겠지? 그럼 왜 요즘 달러 팀이 힘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 팀이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원팀 힘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야.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원팀의 근력이 약해졌어.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한 원팀원들도 달러 팀으로 이동해. 세 번째, 원팀에 있던 외국인 큰형님들 역시 손절하고 있어. 그러면 환율이 내리면 좋은 건가요? 환율이 내려가고 원화가 강해지면 수입품 물가가 떨어지고 기름값, 식자재, 원자재 가격 등이 안정이 될 거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좋아질 수 있어. 하지만 반대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져. 달러로 제품을 팔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데 1달러를 벌면 1,500원을 가져갔는데 환율이 내려가면 1달러를 벌어도 1,200원만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면 수익이 자동으로 감소하겠지? 그래서 수출 가격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원화 강세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수출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직접 언급하기도 해. 그래서 환율은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야.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지. 줄다리기에서 줄이 흔들리지 않아야 팀 전체가 중심을 잡듯이. 원화 약세가 되면 우리 삶에 당장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장바구니야. 해외 직구 상품, 수입식품, 기름값부터 바로 올라. 우리가 쓰는 물건들 중에 달러로 사오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야.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 소비가 또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는 식고.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그리고 고환율일수록 금리를 올릴 수도 안 올릴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선택지에 놓이게 돼. 물가가 오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 금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환율은 이미 높은데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외국인 입장에선 이거야. 원화는 불안한데 이자도 덜 주네? 그럼 돈을 뺄 이유는 많고 남아있을 이유는 줄어들지. 그래서 고환율일수록 금리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지. 근데 원달러 환율이 정말 1,500원 넘게 되면 어떡할까요? 1,500원이라는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경제 그 자체보다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린다는 데 있어.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숫자보다 감정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해. 서두른 선택과 판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해. 1,500원 솔직히 얼마 안 남았잖아. 1,500원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 차리고 버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신호로 휘둘리는 사람과 자기 구조를 다시 잡는 사람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질 거야. 근데 사람들이 IMF 하는데 정말 IMF가 다시 올까요? IMF가 왜 발생했는지 알아?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줄임말이야. IMF는 위기의 이름이 아니라 그 위기를 버티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손을 벌린 국제기구의 이름이고,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냥 그 시기 전체를 IMF라고 부르게 된 거야. 우리나라는 그 당시 갚아야 할 달러 빚의 기간이 짧았고 그 빚을 다시 빌릴 수 없게 되자 달러를 급하게 사기 시작했어. 그러자 달러 수요가 폭증했고 또 환율이 폭등했어. 비상용 달러인 외환 보유액으로 막으려다가 결국 그게 바닥이 난 거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97년 같은 형태의 IMF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때랑 지금은 경제 구조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 1997년 당시에는 외환 보유액이 약 40억 달러 수준이었고 현재 한국은 4천억 달러 이상의 수준이야. IMF급 위기는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서 달러 결제 불능이 될 때 발생해.
IMF가 다시 온다는 말은 과거의 공포를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덮어 씌운 표현에 가까워. 하지만 IMF급 외환위기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쉽지 않은 국면이 있지. 지금은 환율 위기를 보고 IMF 위기가 나오는 게 좀 다르긴 하네요. 지금 이 원화 약세 시기일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뭐라고 보세요? 제일 위험한 건 불안해서 서두르는 행동이야. 환율이 오르고 뉴스가 자극적으로 쏟아지니까 주변에서 다들 뭐 한다고 하면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거든? 이때 급하게 투자를 늘리거나 또 무리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확인 안 된 정보에 반응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그럼 이 기회를 바꾸려면 뭘 해야 될까요? 원화 약세라는 건 누군가에게 부담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구조를 다시 짤 기회이기도 해. 이럴 때 할 일은 간단해. 버텨도 되는 것과 줄여야 할 것을 나누는 거야. 나는 딱 3가지만 봐. 첫 번째, 현금 흐름. 버는 돈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이냐. 두 번째, 부채의 성격. 같은 대출이라도 나를 키워주는 빚인지 나를 지치게 하는 빚인지를 구분해. 그리고 3번째, 멘탈.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남들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이 시기는 위기가 아니라 선별의 시간이 돼. 지금 이 건물, 금리랑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2년 더 가도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괜찮고 아니면 구조를 다시 짜야 할 때야. 환율이 높다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니야. 다만 이 시기는 준비 없이 달려온 사람과 구조를 점검한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시간이야.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질 거야.